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 하에 1단계 초기 발견된 BPF 도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 서버 약 3만여 대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 BPF 도어 및 타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 서버를 포함한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이 실시된 1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 2차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단은 5월 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PF-도어 계열 24종, 웹쉘 1종 등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 및 조치하였습니다. BPF-도어 탐지를 위한 1단계 조사 과정에서 SKT의 리눅스 서버 약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지난 5월 14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점검은 1차 점검에서 확인한 BPF-도어의 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4차 점검은 SKT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24종을 포함하여 국내외에 알려진 BPF-도어 악성 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툴을 적용하였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후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을 지원받아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차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 임시 기준으로 약 2,696만 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악성 코드는 4월 25일 1차 공지한 4종, 5월 3일 2차 공지한 8종 외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쉘 1종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1, 2차 공지는 악성 코드 특성 정보, 5월 12일 3차 공지에는 국내에 알려진 BPF-도어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툴의 제작 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업계와 긴밀히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5월 3일 연휴 기간 중에도 장관이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4개 기업의 보안 리더들과 만나 현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2일부터는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 점검 TF를 운영하여 타 통신사 및 플랫폼 4개사에 대해 1 또는 주 단위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민간, 공공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되어 현재까지 총 23대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23대 중 15대는 포렌식, 로그 분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대는 5월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석이 완료된 15대 중 개인정보 등을 임시 저장하는 2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5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단 전체 회의를 5월 14일, 5월 18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서버는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 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 과정에서 조사단은 해당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방화벽 로고 기록이 남아있는 24년 12월 3일부터 25년 4월 24일간에는 자료 유출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초로 해당 서버의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2년 6월 15일에부터 로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4년 12월 2일까지는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5월 11일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5월 13일에 공유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 자료를 5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유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로그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추정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조사단에서는 팩트, 지금 그 기간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정도 어렵다. 대신에 저희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추정 근거인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IMEI가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거는 29만 건에 대해서는 유출이 안 됐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 그 유출 가능성과 그거 됐을 때 이제 그 유심 보호 서비스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아까 반장이 설명드렸지만 그 이전에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그 로그 분석 기간이 안 남아 있을 때 유출 가능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BPF 도어라는 이 공격 그 양태가 상당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은닉하고 활동이 그 일반적인 뭐 그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 4개월간의 로그 기록이 있는 상태의 공격 패턴, 행동 양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또 다른 그 의견들 갖고 계시는 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상황에서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유심 보호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각도로 이 문제의 서버를 발견한 즉시 사업자에게도 일단 분석 과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제 그런 지점인데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SK텔레콤이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정가입 접속 방지 시스템, 이른바 FDS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의 그런 기술적 고도화 작업이
이따가 좀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기존의 설사 복제폰, 쌍둥이 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폰 자체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기술적으로 그런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제조사하고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IMEI 값이 노출된 IMEI 값은 15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가지고는 복제폰, 쌍둥이 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 외에 그 단말과 숫자를 인증하는 인증키 값을 제조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폰 자체가 15자리 숫자만 복제됐다 해서 포팅을 한다 해서 워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좀 그 설명을 저희가 제조사로부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최악의 경우라도 현 시점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 사례나 모니터링 결과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 시스템들로 이런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되는 정도의 그런 기술적 완성도는 갖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 해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이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100%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피해, 그걸 경계도 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웹쉘 한 종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던 서버에서 최초 발견됐는데 그 웹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웹쉘이었습니다. 뭐 BPF도처럼 이렇게 은닉성을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장악하는 기술에서 많이 널리 쓰이는 그런 형태의 웹쉘이었고, 해커가 지운 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방화벽 자체에다가 해커가 임의로 지우거나 그러면 저희가 흔적이 있는데 그런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가 누구인지 부분은 저희 조사단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범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결과를 좀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들은 BPF도 계열입니다. 다 동일한 형태로 그 계열로 확인이 됐고, 한쪽 이제 웹쉘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최초 침투 목적으로 서버에 감염을 시켰던 용도로 사용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지금 유출되어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더 향후에 이제 위험성으로 증가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문의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유출이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위협은 혹시라도 있을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분들도 이렇게 투명하게 알려드려야지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서 일단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현재 갑자기 뭐 이걸로 인해서 위험도가 뭐 갑자기 확 늘었다라든지 그런 징후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CDR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된 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그게 IMEI도 있고 개인정보가 있었다는 부분. 또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통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약금과 관련돼서 정부는 그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듣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고요. 저희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그 회사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그런 여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검토를 1차적으로 했고, 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런 조사단의 작업 결과를 종합해서 그 약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을 그때 하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요. 그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IMEI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그 대비를 저희가 이 문제의 서버를 확인한 5월 11일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확인하자마자 바로 이 조치를 강구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제 그 요구에 대한 그 반응으로 이 FDS 2.0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상당 기간 좀 앞당겨서 적용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BPF도 이 코드, 악성 코드 자체의 특성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 탈취의 목적인지 다른 목적인지, 그리고 또 이 다른 목적이라면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서버의 악성 코드가 그 안에 있는 서버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공격 거점으로 지켜보다가 더 깊숙한 데로 침투하기 위한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나리오가 다양하고 목표가 다양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 그 특정 그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으로 해서 탈취를 하고 다크웹 같은 데서 거래를 시도하고 막 이런 것들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서, 과연 그 발견된 서버들에 들어온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도 지금 좀 면밀하게 좀 보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